자, 먼저 정자산의 정치관입니다. 정자산의 정치관을 드러내주는 유명한 대목들이 춘추자전을 비롯해서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정자산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 너그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 물과 불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먹는다. 그래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물은 성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 그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대한 통치술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통치술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효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가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관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자산의 정치관의 핵심이 뭘까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논평이 공자님의 논평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그렇다고 엄격하게만 통치하면은 상처를 면키 어려워서 다시 부드럽게 관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격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 하면서 관맹상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얘기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사나울 맹자, 서로 상자, 그 다음에 경제할 때 제자입니다. 원래 건널 제자라 그러죠, 그죠?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썩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그러움과 사나움을 함께 같이 섞어서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의 이 논평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논평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정자산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 부드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자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정치는 물과 같은 정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렵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드러운 정치를 지향을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자산의 여론관입니다. 민심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유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500년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정자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토지 개혁하죠, 조세 개혁하죠, 그 다음에 법률 공표하죠.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향교에 모여가지고 정자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정자산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전국이 시끄러워. 그랬더니 정자산 측근이 이참에 향교를 없애버립시다. 저것들이 맨날 저기 모여가지고 쿠데타나 모의하고 하니까 향교를 없애자고 얘기한다. 거기에 대한 정자산의 답입니다. 왜 향교를 없애려고 하냐? 조만간 그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논의할 텐데, 그들이 칭찬하는 점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유지하면 되고, 그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될 장소다. 충성스럽게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시끄럽던 백성의 원성과 원망도 줄어들 수 있다. 위엄과 사나움만 가지고는 원망을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빨리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홍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제방을 터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이만 못하다. 향교를 남겨두는 것은 사람들의 논의를 듣는 것 자체가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통치자들의 언론관이라든지 여론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요즘 터져 나오는 뭐 국정원 댓글 사건들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정치를 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도 못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나쁜 짓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산의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네요. 그죠? 정자산이 개혁 정치에 대한 결과가 사기를 비롯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는 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더벅머리 애들이 버릇없이 가보는 일이 없어졌고,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고,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졌다. 2년째가 되자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지 않아도 됐고, 3년째가 되자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었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내게 아니면 주워가는 일이 없었다. 4년이 지나자 밥 갈던 농기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집에 돌아와도 그 농기구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고, 5년이 지나자 군대에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없어졌거나 또는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백성들한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상복 입고 알아서 처리했다. 2500년 전에 정자산이 한 정치가 5년 만에도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날 SNS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시대에 한 집권자가, 한 권력자가 또는 한 지도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제 조건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백성들의 정치적인 수준이나 의식 수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따라가 주느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요즘 제가 또 벌이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 한 사람을 바꿨더니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 자, 300명을 바꿔보자. 그죠? 일단 300명을 바꾸는 시험은 내년에 한번 먼저 훈련을 해보자. 그거죠. 그죠?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서 한번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300명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 가운데 옛날에 저희가 낙선운동 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낙선운동 명단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게 또 법률적으로 시비가 붙어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나라의 숙향이라는 사람이 정자산의 계획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자산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너처럼 그렇게 멀리까지 못 내다본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의 이치를 돌이켜보고자 할 뿐이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제정한 성문법이다.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세하고 싶다. 세상을 구하고 싶다라는 말. 그때 세상이란 백성을 얘기합니다. 정자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재미난 또 하나의 일화가 사마천이 골계열전에서 합니다. 정자산의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훌륭한 공직자들의 기록인 순리열전에 있습니다. 순리열전. 그리고 그 순리열전하고 반대되는 관리들이, 공직자들이 홍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 유림열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유학자들이에요. 일 안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세 편이 있는데, 정자산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코미디언들, 유머리스트들에 대해 기록인 골계열전에 나옵니다. 재밌게도. 골계열전. 그 골계열전에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사기의 내용을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원문이 아니고, 사마천 사후 약 반세기 만에, 약 50년 만에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기에 탈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해놓고 난 다음에 사기를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지식인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잘 나가면서 사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집념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 집안이 아버지 때부터 내내 사관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역사책 쓰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지식인이고 당대 알아주는 인재인 이 사람이 어떤 역사책을 쓸까? 이게 주변에 공부한 사람들 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똑같은 걸 두 부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부는 세상에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이 폐기당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사마천이 한 부는 명산에다 감추어 두고 후대에 훗날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나간 사기가 결국은 나중에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왜? 원본인 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주간이나 목간에다가 이렇게 일정한 분량대로 쭉 써놨기 때문에 요 두루마리 하나를 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권 빌려갔으면 누구는 130권 빌려가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다음에 또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얼른 베끼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껴놓고 원본을 안 주고 뺏긴 거 주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싶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뺏긴 게 원본이 돼버린 거죠. 근데 뺏기는 과정에서 그걸 초록이라고 하는데, 오자 탈자 나죠. 뭐, 나중에 다음에 잘못 관수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반세기 지난 시점에서 상당한 부분이 탈락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메꿔놓아요. 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게 한 열 몇 군데 다 그런 걸 합니다. 이제 그건 조서전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서선 왈하고 자기 부분을 밝힙니다. 그건 확인이 돼요. 거기 걸개열전에다가 정자산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치학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삼불기라고 합니다. 세 가지 속이지 못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정치학에서는 이 삼불기 스타일을 가지고 리더의 리더십 내지는 리더의 리더십 발휘 스타일을 구별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속이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불능기, 속일 수 없다. 두 번째 불감기, 감히 속이지 못한다. 세 번째 불인기, 차마 속이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첫 번째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서문표라고 하는 행정 전문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문표가 위나라 왕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부임을 해보니까, 업이라는 지역은 인프라가 좋아요. 땅도 많고 저수지도 큰 저수지가 있어. 근데 생산량은 엉망이야. 왜? 이 공직자들이 저수지도 제대로 잘 가꾸지도 않고, 땅도 제대로 개간하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도 잘 좀 구별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황무지처럼. 그리고는 뭘 하냐면, 비 오면 비 많이 온다고 제사 지내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기우제 지내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랑 결탁했냐 봤더니 무당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혹하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놈의 제사 지내는 거 쓸데없는 미신 활동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는 반면에 기본 구축, 인프라 구축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서문표가 딱 보니까 이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동네인데 공직자들하고 무당들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야, 올해 기후제는 또는 뭐 올해 그 제사는 언제 지내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지냅니다. 나도 참석한다, 올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공직자들이, 관리들이 긴장 바짝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니까 일단 크게 벌리고 보자. 예? 우리 원님도 수령님도 참석을 하신다니까 세금을 더 걷어. 그래가지고 제사를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다 지내고,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 요 업지방에서 제일 이쁜 처녀 하나를 뽑아가지고 물의 신인 하백신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이게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처녀를 데려와서 배에 실어가지고 저수지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사가 끝나고 이제 처녀가 이제 딱 와요. 얼굴을 가리고 옵니다.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면 돼. 그 서문표가 잠깐만. 왜요? 내가 저 처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거 보시면 부정탑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서문표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거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보내면 안 될까? 그래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무당하고 관리들이 갑자기 이 양반은 왜 그러지? 왜 그러십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안 됩니다. 너무 못생겼다. 야, 이 하백이 신한테 바치는 재물인데 이뻐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못생겼다. 이거 아닙니다. 제일 이쁩니다. 아니야, 이 정도 갖고 안 돼. 내년에 하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무당들하고가. 그러면은 정 바쳐야 되겠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무당들 가운데서 제일 새끼 무당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라. 네가 먼저 배 타고 가서 하백한테 가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 2명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네가 말씀 잘 드리고 와라. 그렇게 새끼 무당을 보냅니다. 오나요? 안 오지? 그 다음 새끼, 안 온다, 야. 그 다음 새끼 무당 또 보내요. 안 오죠. 그래서 제일 애미 무당을 딱 뽑아가지고, 야, 쟤들이 지금 용궁이 좋은갑다. 네가 가서 말씀 잘 드리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 애미 무당도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 안 오죠. 이제 날은 어두워졌고, 이제 깜깜해집니다. 이것들은 역시 무당들은 용궁이 좋은갑다. 응? 거기 가서 잔치하고 노는 모양이다. 안 되겠다. 니들이 가야 되겠다. 이제 관리들을 보내는. 관리들이 난리가 났죠. 전부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을 찔 됐으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 그렇게 해서 단 1년 만에 업지방의 모든 악패를 일소시켰다. 그죠? 지금 뭐 적폐 청산 하는데, 그죠? 이런 방법도 필요해요. 그죠? 이 서문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 공자님 제자 가운데에서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복자천이 담보라고 하는 지역에 수령이 돼가지고 담보 지역을 다스렸더니 백성들이 복자천을 속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자산, 그 다음에 서문표, 복자천, 이 세 사람의 정치 가운데서 수준이 가장 높은 정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 가지가 바로 불능기, 불감기, 불인기야. 지금부터 짝을 지어봅시다. 자, 서문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불능기, 불감기, 불인기. 불감기요? 네, 맞추셨어요. 불감기. 감히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서. 그러면 복자천은요? 불인기. 차마 속이지 못해요. 너무 착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요? 정자산이죠. 불능기. 속일 수 없다. 그럼 최고 수준은요? 이 가운데서 가장 최고 수준의 통치 스타일은? 불감기? 그건 지금 필요한 거고. 네? 그건 지금 필요한 거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자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주인공한테 돌아가야지. 불능기. 왜? 왜 그러냐? 불감기 속이고 싶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 속이는 겁니다. 감히. 불인기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차마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불능기 속일 수 없다. 속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속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기라고 하는 겁니다. 불감기는 속이고 싶어. 근데 저게 너무 세. 그죠? 그래서 감히 속이지 못하는 거죠. 속일 수 있어. 근데 너무 착해. 그래서 차마 속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지로 보면은 불인기가 높은 경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상정되지 않는 불능기가 최고죠. 누가 뭐라 그래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정자산의 통치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면서 요 삼불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통치 스타일을 예를 들면서 정자산의 통치 스타일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정자산의 외교는 아까 사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약소국에 정나라처럼 약한 나라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외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뭐 나라가 멸망해 없어져 버릴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남한테 얻어맞지 않을 만큼 힘을 기르는 거죠. 실력을 기르는 거. 또 하나는 그래도 혹시 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외교에 나가서 외교로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 관계에는 더 필요한 외교였죠. 그래서 정자산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교적 사례 통해서.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기본으로 해서, 등거리 외교라는 건 누구하고도 멀리 지내지도 않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겁니다.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등거리 외교의 기본이 돼. 그 등거리 외교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줄타기 외교, 양다리 외교 다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양다리도 걸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하면 줄타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부 안정이다. 내부 안정이다. 우리가 안정이 돼 있어야만이 외교 무대에 가서 이런 방법들을 다 구사할 수 있죠. 가서 줄타기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했더니 내부에서 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싸워버리면은 못하는 겁니다. 맨날 뭐 탄핵하겠다 그러고 뭐 장관 나가라 그러고 이러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론이 일치가 돼 있어야 되고 내부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부 안정이라는 건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정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군대가 실력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예병정. 이 옥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군대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예병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례들, 공부들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뭡니까? 주변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천하 정세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이 줄다리기도 가능하고 줄타기도 가능하고 양다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자산이 외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자산이 참 매력적인 정치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실사구시야. 실용적인. 우리나라에 딱 맞는 게 이런 겁니다. 실용적인 겁니다. 그 정자산의 실용주의를 드러내주는 가장 유명한 명언이 이겁니다.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는다. 상아가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그 멋진 말처럼 들리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어요. 상아가 귀하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상아가 만약에 뱃속에 감춰져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죠? 상아가 삐져나와 있잖아. 상아가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게. 왜? 자기 실력을 함부로 남한테 드러내 보이거나 자기 모습을 다 남한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두들겨 맞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뭘 막 드러내고 화려하게 뭘 치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면 내 실력을 감출 줄 알아야 된다. 코끼리는 바깥으로 삐져나온 상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적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한테 사실 필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정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중국 사람들 보고 맨날 은큼하다는 둥, 속을 모르겠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자산에 대한 역대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대륙이라는 사람은 춘추시대를 통틀어서 이 한 사람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춘추 1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평가를 남긴 바가 있고요. 춘추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 가운데에는 좌전이 가장 대표적이죠. 춘추좌전이라고도 합니다. 전반부는 관중이고 후반부는 정자산이 주인공이다.
공자님, 고인의 유풍을 이어받아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자태숙, 아까 정자산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국정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정자산 말 안 듣고요. 자기 깐에는 좀 너그러운 정치 해본다고 너그럽게 정치하다가 국정이 엉망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자산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골치는 없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이 자산들어 어질지 않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개찰이라는 사람이 정나라의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백성들이 자산이 죽고 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며 산단 말이냐 라고 통곡을 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갖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은 없다. 아까 정자산을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필한 사람이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나라 평공은 정자산을 박물군자, 세상 물정 모든 것에 두루두루 통달한 군자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정자산은 아까 여론은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공직자들한테 강조하고 사회 지도층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높은 자리와 봉업, 봉업은 부를 얘기합니다. 권력과 부는 자기 자신을 비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저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한 다음 배운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자산이 한 유명한 말이고 우리나라 사회에 딱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배운 다음이란 말을 사람이 된 다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요. 정자산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하고 난 다음에 사람 된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벼슬을 맞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부당한 일을 감추는 비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공직자들을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도덕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누구든지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호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인간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그죠? 한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까? 정자산은 어록입니다.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생사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듣기에 좋은 일을 하려면 그 법도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참 좋은 말 합니다. 그죠? 형정의 재정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자산에 담긴 또 하나의 명언. 하늘의 돈은 멀고 사람의 돈은 가깝다.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요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빚고 와서 쓰는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죠? 이거 패러디해서 쓴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돈은 멀고 인도는 가깝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정자산의 미신에 대한 타파의 얘기입니다. 자꾸 하늘 덜먹이지 말란 얘기죠. 사람끼리 사람의 이치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 밑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싸우는 것은 용이 보지 못하는데 용이 싸우는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용은 하늘에 있는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용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즉 하늘에 대고 뭘 빌고 난리 치지 않으면은 하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없다. 라고 해서 정자산의 실용적인 대목을 잘 드러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조가 천도를 어찌한단 말이냐는 뭐냐? 비조는 사람입니다. 이 비조라는 사람이 뻑하면은 천도를 얘기를 해, 천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카짓기 뭘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게 정자산의 유머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맞을 수는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들이 딱 그거예요. 점쟁이 점 치는 게 용하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점을 치러 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맞는 것만 들리거든. 그런데 점쟁이 하는 얘기 가운데 틀린 것만 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점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점 같은 거 치지 마세요. 제가 한때 주역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역은 농경사회의 산물입니다. 주나라의 역이잖아요. 주역은 주나라 역입니다. 원래는 역이었어요. 역 그냥. 그러니까 신농씨라는 사람이 팔괘를 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팔괘를 가지고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에게 유리성이라는 곳에 유폐당합니다. 이제 점점 문왕의 실력이 커지니까 잠재적 경쟁 상대라고 보고 가둬버려요. 6년 동안 유리성이 유폐되어 있으면서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팔괘를 64개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이야. 주문왕이 풀이한 역이다 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공자님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석을 달아요. 사실은 주역은 원문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주나라는 원래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어요. 농경사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화가 거의 없어요. 늘 그냥 거기에 맷대고 그냥 거기 농사 지으면 사는 거죠. 이동 자체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내가지고 맞춰서 들어맞습니다. 농경사에는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살다 보면 다 웬만한 건 다 그렇게 비슷하게 겪잖아요. 그죠? 근데 산업사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 아니야. 이게 쓸모없어 이거. 근데 그건 정치서입니다. 주역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이 통치자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